챕터 10에 virtual memory 보겠습니다. 그래서 virtual memory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physical memory, 그러니까 램이 작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physical memory가 작을 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demand paging 기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항상 언급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locality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virtual memory 기법을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demand paging이라든가 그 다음에 page fault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션 1의 physical memory의 한계입니다. 자, address space하고 physical memory 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이 physical memory의 최대 크기, 이 얘기는 뭐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 그 physical memory를 설치해봐야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physical memory의 최대 크기는 이제 CPU 주소에 결국은 버스 크기에 달려 있다. 결국은 뭐 몇 비트 CPU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32비트 CPU를 사용을 한다면은 physical memory 최대량은 4GB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32승 바이트가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이게 2의 10승이 어떻게 되죠? 이게 1K죠. 그쵸? 그러면 이게 4가 나온 게 그러니까 2의 20승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K 곱하기 1K 그러니까 1메가가 되는 거고 2의 30승이 1기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2의 32승이 이렇게 되니까 2의 32승은 이제 4기가가 되겠죠. 그 얘기고, 근데 지금 뭐 다 64비트 CPU를 사용을 하니까 32비트 CPU를 갖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고, 어쨌든 그때의 피지컬 메모리 최대량은 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에 그 설치되는 피지컬 메모리는 이 최대량보다는 지금 작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기 테라는 왜 나오는 거냐면은 여기서 계속 해보면은 2의 40승이 1테라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의 64승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2의 64승은 여기가 기가가 아니고 테라죠. 그렇죠? 여기가 테라가 되고 그래서 2의 24승을 앞으로 빼고 2의 40승인데 이게 이제 테라바이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최대량에 미치지 못하는 크기를 설치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64비트 컴퓨터에서 대부분 램은 이제 8기가 이상에서 거의 뭐 32기가 이 정도로 설치를 하고 있다. 뭐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자, 우리가 그 피지컬 메모리를 이제 설치를 조금만 한 거죠. 그렇죠? 피지컬 메모리를 그러니까 램을 조금만 샀을 때 그러면은 질문이 그 피지컬 메모리 우리가 산 램보다 더 큰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수 있느냐, 즉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실행이 될 때 그것들에 필요한 그 메모리 이것도 뭐 마찬가지 얘기죠. 그래서 그 크기가 이제 설치된 그 피지컬 메모리보다 클 때 얘네들을 동시에 실행이 가능하냐 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전체가 이 피지컬 메모리에 전부 다 올라와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올라와야 되느냐, 이제 그 질문인 거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답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디스크에 그 스왑 에어리아를 놓고 그러니까 디스크에다가 그 모자라는, 그러니까 메모리가 모자란, 램이 모자라면은 그 디스크에다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챕터의 내용이. 섹션 2의 virtual memory 개념 보겠습니다. 자, virtual memory가 왜 필요하냐? 모자라니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physical memory, 그러니까 램이 너무 작을 때 하는 거고, 그러니까 virtual memory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디스크 스페이스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램이 부족할 때 이제 이 프로세스를 램하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다가 또는 뭐 SSD에다가 이제 나눠서 저장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와핑이라는 게 뭐냐면
피지컬 메모리 램이 부족할 때 이제 실행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디스크로 옮겨 놓고요. 그래서 이거를 swap out이라고 하고요. 바깥에다 놓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실행에 필요하면은 그 디스크에서부터 요새는 뭐 다 그 뭐야? 그러니까 solid state 그 디스크죠. 그래서 SSD입니다만 어쨌든 SSD에서 우리가 램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거를 swap in이라고 합니다. swap in. 자, 계속 똑같은 얘기죠. 예,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그 결국은 그러니까 피지컬 메모리 그 영역을 하드 디스크로 연장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피지컬 메모리하고 램하고 이제 하드 디스크로 이게 뭐 여기서 하드 디스크라고 썼지만 이게 그 SSD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눠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실행을 할 때 프로세스 전체가 꼭 그 램에다가 그 올라와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있다가 이제 필요할 때 램에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제 피지컬 메모리의 빈 영역이 부족하게 되면은 피지컬 메모리 일부분을 이제 디스크로 옮겨가지고 피지컬 그 메모리의 이제 빈 영역을 확보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wap out이 있고 swap in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swap out은 뭐냐면은 그 램에 있는 거를 디스크로 옮기는 작업. 그 다음에 swap in이라는 거는 디스크에 있는 거를 램으로 가지고 오는. 여기서는 이제 램 대신에 계속 physical memory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로서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굉장히 큰 메모리가 있는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디스크 스페이스는 뭐 굉장히 크잖아요. 보통 뭐 테라바이트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사용자한테는 거의 테라바이트가 메모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버추얼 메모리를 이용을 하면은. 그래서 이 사용자로서는 이제 커다란 프로그램, 즉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이제 부담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버추얼 메모리를 구현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프로그램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만큼 메모리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동시에 실행을 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버추얼 메모리 테크닉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프로세스가 필요한 메모리가 어떻게 지금 저장이 되는지 한번 뭐 example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세스 A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지금 실행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 여기 이 점선 요 부분만 지금 피지컬 메모리, 즉 램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프로세스 B의 경우에도 보면은 요쪽만 지금 그 피지컬 메모리에다 넣어놨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어디 간 겁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에, 그러니까 이 책에서의 하드디스크는 그냥 하드디스크일 수도 있고 SSD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드디스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여기 그러니까 swap area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피지컬 메모리가 모자란 거죠. 램이 부족할 때 이제 그 swap area에다가 넣어 놓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swap in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너무 피지컬 메모리가 꽉 차서 이렇게 다시 보내는 거, 여기에 있던 거를 그 램에 올라와 있던 거를 다시 이제 이 swap area에 보내기도 하는데 그거를 swap out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저나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자기가 무한대에 가까운 그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제 0번째부터 연속돼서 이렇게 다 저장이 된 것처럼, 즉 그러니까 그 0번째 주소부터 그 끝까지 필요로 하는 그 메모리까지 전부 다 피지컬 메모리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해야 될 일은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 그 메모리를 피지컬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 분산 저장을 해서 일부만, 프로세스의 일부만 이제 피지컬 메모리 램에 올려다 놓고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족할 때는 또 갖다 놓기까지 해야 되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에서는
어쨌든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수업 에어리어라고 해가지고 이 수업 스페이스, 그러니까 뭐 수업 에어리어라고 여기 나왔는데 어쨌든 수업 에어리어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그 프로세스의 파트를 여기다가 수업 에어리어에 저장을 해놓는다라는 겁니다. 자, virtual memory 구현 방법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demand paging 기법하고 demand segmentation 기법이 있는데요. segmentation 기법은 이제 그러니까 고정된 사이즈가 아니죠. 그 segment. 근데 이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페이징 기법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virtual memory를 만들 때는 당연히 demand paging 기법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징 기법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일부 페이지들만 이제 physical memory에다가 할당을 하고 페이지가 필요할 때 우리가 physical memory를 할당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페이지를 가져오는 뭐 그런 관리 기법, 그것을 우리가 demand paging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virtual memory 기법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들을 살펴볼 것인가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physical memory하고 디스크의 그 수압 스페이스 사이에 입출력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을 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3의 demand paging 기법입니다. demand paging 개념인데요. 현재 실행에 필요한 일부 페이지만 램에다가 갖다 놓고 나머지는 하드디스크에다 두고 페이지가 필요할 때 이제 메모리에 갖다 놓는 방식을 우리가 demand pag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페이지가 있는 디스크 스페이스는 당연히 지금 디스크만을 보는 거잖아요. 디스크만을 봤을 때는 수압 에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프로세스를 돌리게 만드는 실행 파일 그거는 디스크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실행 파일은 당연히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행 파일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디스크에 처음부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에서부터 불러와서 그거를 이제 램에서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모자라면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어떤 몇 개의 페이지는 이제 수압 영역에다가 갖다 놓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demand paging이라고 했을 때 그 demand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는 어떤 페이지가 실행에 필요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에 필요한 그런 페이지를 우리가 갖다 놓는 거라는 거죠. 메모리에다가 그러니까 디스크에 있던 거를 이제 가지고 온다라는 뜻으로 demand paging 기법이라고 하고요. demand paging 기법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면은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첫 페이지만 일단 램에다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실행 중에 어떤 그 프로세스가 다른 페이지를 필요로 할 때 그때마다 이제 그 페이지를 메모리에 갖다 놓는다라는 겁니다. 수업 에어리어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수업 에어리어는 어디 있는 거예요? 디스크 안의 영역이죠. 그렇죠? 디스크 안의 영역이다라는 거고 그 피지컬 메모리가 부족할 때 메모리를 비우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저장해 놓는 하드디스크 영역을 우리가 수업 에어리어라고 하고 리눅스에서는 어떤 디스크 내에서 어떤 뭐 특별한 위치가 있고 윈도우 경우에는 pagefile.sys 파일을 우리가 수업 에어리어로 사용을 합니다. demand paging 기법을 사용을 할 때 페이지 테이블 항목에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presence bit이 맞는데요. presence. 그래서 그러니까 present 하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긴 하죠.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presence valid bit 요거는 뭐냐면 presence bit이라고 그냥 합시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가
지금 램에 있는지 아니면 디스크에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presence bi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가 1이면은 이 해당 페이지가 어디 있냐면은 이제 메모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 넘버가 있는 고 메모리에 이제 그 램에 있다라는 뜻이고, 이 비트가 0이면은 이 페이지는 지금 디스크에 있는 겁니다. modified bit이 있는데요. 또는 뭐 dirty bit.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해당 페이지가 그러니까 그 램에 올라온 다음에 수정되어 있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가 1이면은 이 페이지는 이제 메모리 그 프레임에 올라온 다음에 수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swap out 할 때 이거는 세이브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저장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 이 비트가 0이면 해당 페이지는 그 메모리에 올라온 다음에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swap out 할 때 수압 영역에 저장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대로니까. 일반적으로 코드 같은 건 바뀔 염려가 없잖아요. 힙 같은 거, 힙이나 스택 같은 건 바뀔 수 있겠지만 코드 같은 거는 이제 바뀔 필요가 없으니까, 바뀔 필요가 없는 그 페이지에 대해서는 이 modified bit이 0으로 되어 있겠죠. 그렇죠? 수정된 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코드에 그러니까 그 페이지가 코드라면은 수정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우리가 modified bit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항목 중에 이제 present bit, 그 다음에 presence bit, 그 다음에 modified bit, 그 다음에 이제 physical address가 있는데요. 이 physical address field는 뭐냐면은 이 presence bit가 지금 1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메모리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 페이지가 있는 그 프레임 넘버를 여기다가 적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presence bit가 0이면 해당 페이지가 있는 디스크 블록 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디스크 블록 번호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수압 에리어에 있는 그 디스크 블록 넘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수압 스페이스 말고 다른 데에 있는 그 실행 파일에 대한 주소일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됐건 간에 presence bit가 0이면은 그 해당 페이지가 있는 디스크 블록 번호를 이 physical address field에다가 적어 놓게 됩니다. 페이지 fault 보겠습니다. 그래서 CPU가 액세스하려는 페이지가 physical memory에 없을 때 우리가 페이지 fault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페이지 fault가 일어나면은 그 페이지를 빨리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램에다가. 그래서 빈 프레임을 만들고요. 빈 프레임을 할당하고, 그 다음에 수압 에어리어나 아니면은 실행 파일에서부터 이 페이지를 불러와 가지고 이제 메모리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설명을 했지만 수압 인이 있고 수압 아웃이 있죠. 근데 그래서 수압 인 이거는 이제 페이지 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수압 아웃도 이제 페이지 아웃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서 페이지를 수압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메모리로 불러 읽어드리는 거, 그 복사하는 그거를 우리가 수압 인이라고 하고요. 수압 아웃은 프레임에 저장된 페이지를 수압 에어리어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레임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비우는 거, 그래서 다시 디스크로 쫓아내는 거, 그것을 우리가 sub ou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demand paging 구성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뭐 실행 파일을 이제 처음에 몇 개를 여기다 가져오겠죠. 램에다가 이렇게 가져온다라는 의미에서 실행 파일로부터 적재라고 써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기 시작하고 첫 번째 프레임만 가지고 와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디스크에 어떤 수압 에어리어가 있어서 이거랑 그 램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드에서는 사용하는 주소는 이제 그러니까 로지컬 어드레스를 사용을 해서 이 프로세스의 어떤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용을 할 거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이 있어서
이제 그 페이지랑 실제 그 프레임하고, 즉 피지컬 메모리에 사용하는 그 프레임하고 이제 1대1로 매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presence bit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뭡니까? 이게 1이면은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이 페이지가 이제 피지컬 메모리에 있다는 얘기고, 이게 0이면은 이 피지컬 메모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디스크의 블록 넘버를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odified bit는 지금 뭐 나와 있진 않은데요. 이게 modified bit가 1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swap space에 있는 거를 카피해 가지고 피지컬 메모리에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페이지가 달라졌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예제에서는 뭐 달라진 것까지는 안 나오고 있네요. 자, 윈도우 OS에서 swap space는 어디냐면은 이 page file.sys 파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그 사이즈를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제어판 밑에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대로 하면 되는 거죠. 성능에 들어가서 여기 virtual memory 그래서 변경을 들어가 보면은 여기 자동 관리를 체크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자동 관리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크기를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용자 지정 크기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다 적당히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그 4기가 그렇죠? 대충 4.8기가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폴트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맨드 페이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CPU가 발생시킨 이 버추얼 어드레스의 페이지가 지금 그 램에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메모리 프레임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언제 발생을 하냐면 그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example을 보면 여기 n이 지금 선언이 바깥에 되어 있는 거예요. 메인 함수 바깥에 되어 있어서 이제 이게 지금 글로벌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글로벌 베리어블이라서 이제 전역 변수라고 써 있고요. 이것에 지금 그 virtual address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11111 여기 이 페이지에 있고 여기 페이지에 있고, 어쨌든 이 가상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여기 지금 코드 영역이 있어서 여기 그 프로그램 코드가 있고, 여기가 지금 데이터 영역이라서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n = 10이라는 이러한 그 명령어를 이제 컴파일 하면은 그 머신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먼저 10이라는 거를 EAX라는 그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EAX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을 지금 11111 여기 234라는 그 번지에다가 이제 라이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ove 그러니까 이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예를 뒤에 그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CPU가 이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EAX에 있는 레지스터 값을 지금 요 번지에다가 그렇죠? 램에 있는 이 번지 수에다가 이제 라이팅을 해야 되니까 이 1111 뭐 요 그 그러니까 virtual address를 이제 먼저 만들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11111은 요거는 페이지 넘버를 얘기를 하는 거고, 234는 이제 옵셋에 해당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번호가 이제 이 MMU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여기서 가정을 제가 하나 빼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TLB 캐시는 지금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그 페이지 폴트가 나는 과정,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TLB 캐시는 그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넘버를 받아가지고 MMU에서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요 11111 요 페이지 넘버에 해당하는 그 presence bit를 봐요. 근데 presence bit를 지금 보니까 0이죠, 그렇죠? 예, presence bit가 여기 0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그 램에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페이지 폴트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presence bit가 0이니까 그 얘기는 이 11111이라는 이 페이지가 지금 메모리에 프레임으로 잡혀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 MMU가 그 페이지 폴트 익셉션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페이지 폴트 익셉션을 MMU가 발생을 시켰으니까 이제 어떤 커널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근데 뭐가 수행이 되는 거냐면 이 페이지 폴트를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 핸들러라는 그 커널에 있는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폴트 핸들러가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은 지금 없으니까 그렇죠? 예, 없으니까 디스크에서부터 읽어 와야 되겠죠? 예, 읽어 와야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페이지 11111 예, 요거를 램으로 가져올 수 있게 그러니까 그 victim frame 예, 그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에서 그 램에서 자리를 비워줘야 되니까 그거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 example에서는 이제 그 555라는 주소를 갖는 그 프레임을 선택을 한 거죠. 예, 그게 누가 선택을 한 거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그렇죠? 요 커널 코드에서 페이지 폴트 핸들러라는 커널 코드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페이지 47111이라는 녀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swap out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swap space에다가 swap area에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 메모리에 지금 이 47111은 램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온 다음에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면 이 그냥 없애면 되는 거죠. 굳이 swap space에다가 우리가 세이브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swap space에서 카피해서 가져온 다음에 전혀 바뀐 게 없다면은 그렇게 하고 만약 바뀐 게 있다면은 이제 다시 이 swap 영역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을 때 swap out 할 때 이제 그 디스크에다가 writing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1111 예, 그거를 찾습니다. 예, 그거는 이 swap space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전에 이미 메모리에 왔다 간 친구면은 페이지 11111이 당연히 이제 swap 그 에어리어에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여기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찾아가지고 이 좀 전에 그 victim frame에 있는 그곳에다가 이제 페이지 11111을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업데이트합니다. 여기 그 페이지 테이블 지금 11111에 이게 지금 어느 프레임에 들어가 있냐면은 555라는 주소의 프레임에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그거 페이지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업데이트 해야겠죠. 여기 그러니까 presence bit, presence bit를 1로 다시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페이지는 지금 프레임에 지금 있으니까 램에 있으니까 이 presence bit도 같이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이 CPU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EAX라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이제 11111 뭐 234 그렇죠? 예, 11111 234 그 번지에다가 이제 writing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명령어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 111111234에다가 지금 EAX라는 그 레지스터 값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글로벌 베리어블을 여러분들이 바꾼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기 modified bit가 있죠. 예, 거기다가 이제 1이라고 적는 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modify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러온 다음에, 그러니까 swap bin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CPU 명령을 보면은 이게 writing 하는 명령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뭔가 EAX라는 register에 있는 값을 썼기 때문에 여기 modified bit를 다시 set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page fault 그 프로시저가 지금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mand paging 시스템에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예제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emand paging 시스템에서 이제 실행 파일로부터 프로세스가 적재되어서 실행되는 어떤 전형적인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100개 이상의 페이지로 구성된 어떤 샘플 C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제로에는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0번에도 지금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f라는 함수를 콜하니까 그 함수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고 이것도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n이라는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영역에 이 처음에 이제 10으로 초기화가 된 이 글로벌 베리어블이 있고 지금 이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이제 n을 11로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함수 f라는 걸 콜하게 되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먼저 페이지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될 때 그 다음에 페이지 100을 액세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30을 액세스한다 이런 순서로 지금 메모리를 액세스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메모리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우리가 액세스를 한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뭐 메모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 피지컬 메모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피지컬 메모리에 지금 그 이 글로벌 베리어블이나 이런 게 이제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요거를 액세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 프로세스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 상에서 그러니까 버추얼 어드레스 상에서는 일단은 그 페이지 제로 그 다음에 페이지 100을 먼저 액세스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30을 액세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메모리 프레임을 하나만 할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어디 있어요? 처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여기 스왑 스페이스 말고 여기 그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그 공간에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페이지만 가지고 오는 거죠. 메모리에 이 코드를 그러니까 메인 함수 코드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는 이제 이 페이지가 지금 하나만 딱 그 피지컬 메모리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 presence bit에 여기다가 이제 1로 셋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 페이지는 지금 어때요? 여기 피지컬 메모리 안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presence bit에 있다라는 뜻으로 메모리에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1을 셋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 11이라는 그러니까 메인 함수 내에 이 n equal 11이라는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할 때 또 다시 그 페이지 폴트가 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n이라는 글로벌 베리어블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메모리 안에 그게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은 이제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나면서 그 메모리에 그러니까 인테저 n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베리어블 n을 그 담은 페이지 처음에 이제 요 10으로 지금 우리가 그 초기화를 시켜놨거든요. 이제 그거를 여기 메모리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페이지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져다 놓을 때는 이렇게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presence는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램에 있다. 그래서 그 프레임에 있다라는 거고 처음에는 이제 이 modified bit는 처음에 0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n equal 11을 실행을 하면 이제 1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modified가 됐으니까요. 10에서 11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 페이지 테이블에 이 modified bit를 이제 1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f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페이지 폴트가 나겠죠. 왜냐하면 그 함수가 지금 코드가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코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그 수압 스페이스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드의 경우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수압 아웃 할 때도 수압 스페이스에 쓰질 않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모디파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수압 스페이스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저장 공간에 있는 그 함수를 이제 불러오는 거죠.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 이게 30번 그러니까 페이지 30번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presence bit를 이제 1로 셋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프레임이 생겼으니까요. 자, 지금은 이 프로세스가 중단이 되고 이제 다른 프로세스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가 부족해져 가지고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지금 페이지 100에 들어있는 그 프레임을 이제 그 victim 프레임으로 그래서 희생을 시키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요거죠, 그렇죠?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victim 프레임이 들어있는 이제 그 페이지 100이 swap out 되는 거죠. 그래서 그 swap 그 영역에 이제 요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비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테이블에는 여기 presence bit를 우리가 0으로 세팅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메모리에 있는 게 아니고 디스크에 있으니까. 물론 이 physical address도 이 디스크 블록 넘버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victim frame, 그쵸? 이 victim frame을 고를 때는 이제 다시 부를 거를 고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사용을 할 페이지는 웬만하면은 이 victim frame으로 고르는 것은 좋지 않겠죠. 괜히 그 디스크 액세스만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 victim frame을 고를 때 이왕이면 이제 다시 안 부를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victim frame으로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중단됐던 프로세스가 다시 이제 실행이 다시 시작돼서 다시 실행하기 시작돼서 이제 메인 함수에서 n++라는 거를 실행을 하는 경우를 봅시다. 지금 근데 이미 그 n이 들어가 있는 글로벌 베리어블 n이 들어가 있는 그 프레임은 지금 victim 프레임으로 돼가지고 지금 없어졌죠. 없어져서 다시 우리가 수압 스페이스에서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100번을 우리가 다시 불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에 다시 불러오는데 이제 불러왔을 때는 그러니까 presence bit를 1로 세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또 그 n이라는 글로벌 베리어블이 메모리 안으로 들어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처음 들어올 때는 이 modified bit는 0인데 지금 n++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11에서 12로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행을 해서 우리가 값을 modify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modified bit를 1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빈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페이지 30을 victim 프레임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페이지 30은 원래 뭐가 들어가 있었던 거냐면은 이 void f라는 코드가 들어가 있던 그런 페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코드는 우리가 모디파이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modified bit가 1이면은 당연히 이제 swap 스페이스에다가 swap out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뭐 코드 자체를 바꿀 리가 없으니까 이건 modified bit가 1일 리가 없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modified bit가 지금 0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적재가 된 이후에 수정되지 않았다. 이거 당연한 거죠. 코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swap area에 저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그냥 없애버리고 이
페이지 30이 있었던 그 프레임에다가 다른 프로세스의 페이지를 이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또 만약에 이 코드가 필요하면은 그냥 그 디스크 스페이스에서 그냥 불러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왑 스페이스에서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행 파일 자체에서 이제 불러오면 됩니다. 만약에 다시 필요하면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30이 다시 필요하면 자, 그래서 이거 COW라고요. Copy on Write라는 건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프로세스가 이제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유닉스 계열에서는 fork라는 시스템 콜로 이제 그 child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parent 프로세스가 fork라는 어떤 그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child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어쨌든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고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페이지를 이제 메모리에 갖다 놓는 걸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쨌든 parent 프로세스가 있고 그것과 같은 형태의 어떤 그 child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그 child 프로세스에 그러면 메모리는 어떻게 그 만들어 줄 건가 라고 했을 때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child 프로세스도 parent 프로세스랑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해가지고 모든 페이지를 완전히 복사를 해서 그러면은 그 메모리에서 이제 그 차지하는 공간도 당연히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만들게 되면은 2배가 되는데 그런데 이 방법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포크를 한 다음에 그 할당된 메모리를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그 이제 명령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그러니까 메모리에 아주 큰 낭비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 차일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더라도 그거를 뭐 똑같은 어떤 그러니까 패런트 프로세스랑 똑같은 걸 실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즉 무슨 말이냐면 패런트 프로세스하고 차일드 프로세스하고 전혀 별개예요. 생긴 게. 근데 생긴 게 별개인데 이제 만들다 보면은 그게 마치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은 쓸데없이 이제 메모리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공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child 프로세스는 parent 프로세스의 메모리 프레임을 그냥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낭비, 그러니까 메모리가 더블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지하는 그 피지컬 메모리의 영역 자체가 그냥 전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child 프로세스를 위해서 그 parent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만 복사를 하고 실제 피지컬 메모리를 2배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그거는 공유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child 프로세스에서 어떤 페이지 1에다가 뭐 write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는 이제 새로운 프레임을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식이던 그러니까 여기 child 프로세스든 parent 프로세스든 간에 어떤 페이지로 수정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따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write를 했으니까 바뀌잖아요. 그 내용이 바뀌니까 그때는 공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read를 할 때는 공유를 해서 그냥 읽어도 되는데 write를 할 때는 어쨌든 그 프로세스가 지금 2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parent 프로세스랑 그 child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write를 할 때는 그 어떤 프로세스에 맞춰서 새로 따로 이제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공유를 하고요. 자, 그래서 완전히 복사하는 그런 기법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copy on write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 복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parent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child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때 완전 복사하는 기법을 쓴다면은 요거는 이제
parent 프로세스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그 페이지마다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할당된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fork라는 함수를, 그러니까 시스템 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child 프로세스를 만들었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프레임들을 다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사된 프레임은 지금 페이지 테이블을 그 child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이 이렇게 다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요 노란색 이걸 가리키고 있고, 노란 얘를 가리키고 있고, 얘를 가리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게 프로세스 만들어 놓고 이게 똑같은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의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프로세스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전혀 다른 거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괜히 이거를 할당했다가 이 메모리를 리턴하고 이렇게 난리를 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는 구현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 복사를 할 때 이제 여기서는 지금 ls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ls 명령어를 수행을 할 때 보면은 ls라는 어떤 그 뭐예요? 파일들하고 이제 뭐 디렉토리를 보여주는 그 명령어잖아요. 그 맨날 쓰는 거. 예,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이제 맨날 쓰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그 어떻게 코드가 만들어져 있냐면은 fork를 해가지고 어떤 그 child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ls를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s라는 거를 이제 실행을 할 때 그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건데, 예. 근데 이거를 그 완전 복사를 해버리면은 결국은 실행도 하지 않을 거를 이 피지컬 메모리에다 계속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다 반환하고 그 다음에 ls에서 뭔가 일을 할 건데, 예, 쓸데없이 이제 그러니까 프레임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fork라는 그 parent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이거 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copy on write 해가지고 COW로 해결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B번 방법은 완전 복사하는 거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copy on write라는 거죠. 그래서 copy on write를 써가지고 보면은 어때요? 여기 지금 이 parent process의 이 페이지 테이블이 여기 따로 있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child process의 페이지 테이블이고, 요 위에 게 지금 parent process의 페이지 테이블입니다. 근데 보면은 어떻게 돼요?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parent process의 프로세스도 이제 똑같은 프레임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그러니까 parent process가 요걸 가리키고요. 예, 이거 child process였죠. 예, child process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공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피지컬 메모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parent process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레임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든 거죠. 예, 그래서 이 parent process가 예를 들어서 페이지 1에다가 이제 쓰기를 실행했다. 그럴 때는 새로운 프레임을 할당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write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예, 여기서 이렇게 새롭게 프레임을 할당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는 어때요? 이 parent process의 페이지 테이블하고 이 child process의 페이지 테이블하고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얘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해서 새로운 프레임이 할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사를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페이지 테이블 그 항목에 이제 프로텍션 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COW, 즉 copy on write 기능을 서포트 하려면은 이 페이지 테이블에 프로텍션 비트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R이라고 쓰이는 거는 read only예요. 그래서 이게 R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read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read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에 그냥 쓰려고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뭐 protection fault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에러에 대한 어떤 그 커널의 그 에러 핸들링 코드가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요? 이 C번 그림 보면은 지금은 이제 페이지 1에다가 write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child process에서 페이지 1에다가 write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는 보면은 둘 다 이 페이지의 그 프로텍션 비트를 RW로 그래서 read도 할 수 있고 write도 할 수 있는 비트로 이렇게 바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뭐 그러니까 write를 지금 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write를 할 수 있게 바뀌죠. 왜냐하면은 지금 쉐어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두 번째 가리키는 이 프레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parent process가 가리키고 있는 이 프레임도 지금은 어때요? 쉐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즉 그 child process랑 쉐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parent process 혼자 쓰기 때문에 이제는 write를 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read only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텍션 비트를 다르게 설정을 해서 그래서 read and write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읽기나 쓰기가 전부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parent process의 페이지 테이블의 프로텍션 비트도 이제 우리가 바꿔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copy on write, 그렇죠? 예, copy on write의 장점이 뭐냐? 그래서 프로세스 생성 시간이 절약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child process의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 때 이제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만 복사를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페이지 테이블만 복사를 하고 그 복사된 페이지 테이블은 이제 같은 프레임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크 후에 엑스큐션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생성 과정에서 손해나는 건 뭐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냥 그 페이지 테이블만 만드는 거니까 물론 뭐 프로세스 생성할 때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 다만 그 메모리 자체에 있는 거를 다른 프레임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메모리는 절약되겠죠. 처음에 이제 그 페이지 테이블만 카피본을 만들고 메모리는 그냥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읽기 전용은 사실은 공유하는 걸로 사실 끝나죠. 왜냐면 뭐 이게 뭐 힙이라든가 뭐 스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parent process하고 child process하고 다를 테니까 이제 뭐 프레임을 더 만들어주고 해야 되지만 뭐 코드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write 할 일이 사실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공유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demand paging 기법에서 발생하는 뭐 그 상황하고 그것에 대한 이름 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폴트는 페이지 폴트 여기 틀렸죠. 페이지 폴트가 아니라 demand paging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demand paging은 이제 필연적으로 페이지 폴트를 동반하겠죠. 왜냐하면 그 램에 있어야 되는데 램에 없으면은 그 디스크에서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필요한 어떤 메모리의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코드든 그게 뭐 데이터든 간에 그것이 램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페이지 폴트라고 하죠.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디스크에서 그거를 램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이제 빈번한 입출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시스템 성능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싱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싱이라고 하는데 근데 프로그램 실행되는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그 우리가 필요한 코드나 뭐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페이지 폴트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실행하는 동안에 페이지 폴트가 이제 계속되면은 페이지 폴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램에 없는 거죠. 액세스하는 데이터가 또는 코드가. 그래서 언젠가 메모리에 이제 그 프로세스에 많은 페이지들이 존재를 하게 될 텐데 처음부터 왜 이들을 갖다 놓지 않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금방 종료될 수도 있고 프로세스가 그다음에 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프로세스에 데이터를 갖다 놓을 장소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메모리 낭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한 프로세스에서 할당할 수 있는 메모리 프레임은 이제 무한정이냐 아니면 제한적이냐? 이건 뭐 당연히 그 일반적으로 제한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 프레임에 취득에 쓰는 제한이 되고 어쨌든 메모리 그 램 사이즈가 파이나이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메모리 프레임을 할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한 프로세스에 할당하는 프레임 수하고 페이지 폴트 관계. 그다음에 이거는 뭐 프로세스에 많은 프레임을 우리가 할당을 한다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프로세스에 필요한 데이터나 코드를 우리가 램에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갖다 놓을 수 있으면 페이지 폴트가 안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에서부터 다시 읽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페이지 폴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커널 코드나 이제 커널 데이터가 있는 그러한 그 메모리 프레임도 스왑 아웃이 돼가지고 디스크로 쫓겨나느냐 그걸 물어본 건데요. 그런 일은 이제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운영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그 커널 코드나 커널 데이터가 있는 그 프레임을 그 빅팀 프레임으로 희생 프레임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국 뭐 인터럽트 핸들러나 이런 코드가 예를 들면 커널 코드 중에 하나죠. 그것이 스왑 아웃 돼가지고 램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터럽트가 들어왔을 때 인터럽트 핸들러가 실행이 될 수 없거나 아니면 실행되는데 디스크에서부터 또 불러와서 메모리에 갖다 놓고 돌려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커널 코드나 커널 데이터는 그 스왑 아웃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면은 뭐 필연적으로 이제 디스크 I/O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스트레싱 또는 뭐 디스크 스트레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페이지 폴트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스트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메모리 프레임에 페이지가 반복적으로 교체가 되고 그다음에 디스크 입출력이 심각하게 증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CPU 활용률도 대폭 감소하겠죠. 왜냐면은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 실행되려는 코드나 또는 데이터가 지금 램에 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에서 그거를 램으로 불러오느라고 시간이 계속 이제 그 낭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CPU는 활용이 안 되고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램으로 올 때까지.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스트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의 페이지를 이제 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 중인 페이지를 이제 스왑 아웃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인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스트레싱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레드의 대부분은 이제 시간을 대기하면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스트레싱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 멀티 프로그래밍을 너무 많이 했을 때, 그래서 너무 많은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메모리가 부족하니까요. 너무 많은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한 프로세스당 할당되는 프레임 개수가 작아서 내가 어떤 그쵸? 프레임을 만들 때 다른 프로세스의 프레임이 이제 스왑 아웃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잘못된 메모리 할당, 그 다음에 페이지를 교체하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나쁠 경우에 빅팀 프레임을 고르는 어떤 알고리즘이 잘못됐다거나, 좀 이따 사용할 건데 빅팀 프레임으로 선정돼 가지고 막 자꾸 스왑 아웃이 된다거나 이런 짓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양이 적을 때 우리가 스트레싱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는 A는 메모리가 작은 경우고요. B는 이제 메모리가 충분히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싱이 어느 순간에 발생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로축은 지금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수, 그래서 degree of multiprogramming을 줄여서 이제 DOM이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CPU 활용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A 그래프의 경우에 메모리가 이제 굉장히 작은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메모리가 작은 경우는 이제 램이 작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에 필요한 것들이 코드나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디스크에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CPU 활용률을 100%로 만들 수조차 없는 거죠. 지금은 메모리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수를 늘리면 점점 CPU 활용률이 올라가다가 너무 늘리면은 M이라는 어떤 스레시홀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어가게 되면 스트레싱이 시작이 돼서 우리가 급격하게 이제 디스크 I/O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 활용률이 떨어지게 되고요. 메모리가 충분히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레싱이 시작하기 전에 일단 CPU 포화 상태, 즉 CPU 활용률이 1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메모리가 충분히 주어진 상황에서. 그런데 그때를 넘어서서 이 CPU 활용률이 100%가 된 걸 넘어서서 계속해서 우리가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수를 늘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스레싱이 시작돼 가지고 CPU 활용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그 페이지 폴트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프로세스가 지금 그 메모리의 프레임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프로세스의 그 프레임이 이제 스왑 아웃 돼 가지고 그 디스크로 쫓겨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CPU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레싱을 감지하는 방법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따라서 다른데요. 윈도우는 이제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뭐 TOP나 HTOP, 그다음에 VM, stat 이런 명령을 통해서 이제 지금 뭐 스왑 인아웃이 많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CPU 활용률이 너무 낮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뭐 당연히 너무 프로세스를 많이 돌리면은 당연히 이제 스레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뭐 디스크 대신에 SSD는 뭐 대부분 요즘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고 특별한 솔루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고, 그다음에 메모리 늘리는 게 일단 확실한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스레싱이라는 것이 이제 페이지 폴트가 계속 나는 건데, 처음부터 메모리가 커가지고 대부분의 것들이 디스크에 있지 않고 메모리에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페이지 폴트가 처음부터 나질 않겠죠. 그래서 메모리를 늘려주면은 그만큼 이제 스레싱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섹션 4의 참조의 지역성, 이건 뭐 말씀드렸지만 locality of reference죠. 그것과 작업 집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reference of locality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지금 바뀌었죠, 그죠? locality of reference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locality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로컬하냐,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적인 게 있고 이제 공간적인 게 있죠. 시간적인 거는 그 프로세스가 최근에 액세스했던, 그러니까 레퍼런스했던 데이터나 코드를 좀 이따가 다시 레퍼런스한다, 좀 이따가 다시 액세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액세스했던 데이터나 코드를 시간이 조금만 지난 이후에 다시 액세스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for 루프 같은 게 이렇게 대표적인 거겠죠. 루프 안에 거를 계속 실행을 하잖아요, 그죠? 계속 실행을 한다. 마찬가지로 여기 for 루프가 있으면은 여기 루프 안에 거를 계속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 메인 함수에서 f라는 함수를 콜했고, 그러면 이제 함수 f를 실행하느라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for 루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참 이쪽 코드를 계속 액세스를 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계속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턴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하다가 g라는 함수를 만나면 다시 또 어떤 g라는 함수 쪽의 코드를 실행을 하는데, 여기도 또 루프가 있단 말이에요. 루프 있으니까 계속 같은 파트를 이제 계속 실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리턴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컬리티 현상이 있는데, 그렇죠? 어떤 특정한 부분을 계속 이제 액세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어떤 메모리 영역을 그 주변 데이터를 계속 이제 액세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데이터, 이건 그러니까 공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그죠? 둘 다 어떤 로컬한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0-10의 규칙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의 어떤 10%에서 실행 시간의 어떤 90%를 소비한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세스의 어떤 실행 패턴을 관찰을 하면은 결국은 좀 있다가 어디를 액세스할지가 금방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어떤 부분을 메모리의 어떤 부분을 액세스하면은 그 주변 데이터를 좀 이따가 액세스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액세스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까운 시일 이내에 다시 액세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그 페이지 폴트가 나지 않게 메모리로 갖다 놓는 거고요. 사실은 그 메모리로 갖다 놓는 것도 또 로컬리티 특성이 있으니까 어때요? 램에다가 아예 놓지 않고 그냥 캐시에다가 불러서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페이지 교체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메모리 할당할 때 이런 로컬리티 원칙을, 그러니까 로컬리티라는 그 성질을 계속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로컬리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템포럴한 것이 있고 스페셜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참조된 어떤 주소 또는 뭐 페이지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사용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for 루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실행을 하고 있는데 루프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코드가 또 실행되고 또 실행되고, 그렇죠? 아니면 for 루프 안에 있는 어떤 변수를 계속 액세스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페셜 로컬리티는 이제 공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면에서 보는 거죠. 이거는 지금 내가 액세스하고 있는 그 데이터 주변에 그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나 코드가 이제 그 참조가 된다, 즉 액세스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배열을 사용한다면은 첫 번째 원소를 액세스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두 번째 원소나 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원소 이렇게 액세스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것을 우리가 스페셜 로컬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심해야 될 거니까 템포럴 로컬리티라고 하면은 바로 그 데이터예요. 지금 내가 액세스하고 있는 그 데이터가 똑같이 이제 좀 있다가 바로 약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바로 그 똑같은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 스페셜 로컬리티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있을 때 그 주변 데이터, 즉 메모리 그 공간상으로 봤을 때는 그 주변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템포럴 로컬리티하고 스페셜 로컬리티는 기본적으로 로컬리티이지만 약간 그 의미가 다르죠. 자, working set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working set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일정 시간 범위 내에 어떤 그 프로세스가 액세스하는, 우리가 제가 액세스라는 말도 쓰고 책에서 이제 그 reference라는 말도 쓰니까 액세스라는 말도 좋고 reference라는 말도 좋습니다. 그래서 액세스한 그 페이지들의 집합을 우리가 working set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페이지들의 집합인 거죠. 그래서 그 working set에 포함된 페이지들이 전부 메모리에 들어와 있다면은 그때는 페이지 폴트가 나질 않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게 되고, 근데 이 일정 시간 범위 내라고 했는데 이때 시간 범위를 크게 잡으면은 당연히 워킹 셋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범위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워킹 셋이 달라지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크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범위를 크게 잡으면은 아무래도 여러 부분의 페이지를 우리가 액세스하게 될 테니까 당연히 워킹 셋도 같이 커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local of reference 때문에 일정 시간 내에는 이제 그 워킹 셋이 이제 뚜렷하게 잡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도중에 이제 페이지 폴트가 계속 난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그 기간 동안의 그 워킹 셋이 있는데 그 워킹 셋이 메모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페이지 폴트가 줄면서 이 메모리 안에 이제 그 워킹 셋들이 다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서 이제 중요한 그 자주 액세스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메모리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킹 셋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의 예를 보여주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메인 함수를 실행을 할 때 이제 페이지 2를 그 메모리에 갖다 놓고, 그죠?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실행을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for loop i = 0이라는 거를 지금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i = 0이라는 이 로컬 베리어블은 이제 그 페이지 지금 100에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지금 잡혀 있지 않으니까 이 그 for loop i = 0을 실행을 하려면은 페이지 폴트가 나겠죠.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100을 이제 램에다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for 안으로 들어가서 f라는 함수를 콜하게 되는데 f라는 함수 코드를 지금 실행을 하려면은 이게 어디가 있냐면은 그 페이지 5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페이지 5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페이지 5를 메모리에 그러니까 램에 불러오느라고 또 페이지 폴트가 나죠. 그리고 페이지 폴트가 나고 이제 페이지 5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j 0을 실행을 하는데 이때는 이 로컬 베리어블은 이 스택 안에 있죠. 예, 그래서 페이지 히트가 나면서 이때는 페이지 폴트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sum 해가지고 그 n이라는 그 어레이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하게 되는데 이 n이라는 글로벌 베리어블은 지금 가정이 뭐냐면 페이지 20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페이지 20을 다시 또 램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가져오면은 이제 그 실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는 그 for loop가 계속 실행이 되는 뭐 그런 형태죠. 보면은 페이지 폴트가 이렇게 나고 나서 이제 그 각각의 그 페이지를 이제 우리가 메모리에 프레임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워킹 셋이 만들어져서 이제 계속해서 그 페이지 폴트가 나지 않으면서 이제 실행이 쭉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 25, 102라는 요 페이지들, 요 페이지 4개가 그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워킹 셋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얘가 하나의 워킹 셋이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동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요 메인 함수를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에 워킹 셋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워킹 셋 shift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워킹 셋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할 때 어쩔 때는 이제 계속 어떤 그 특정한 그 인스트럭션들만 계속 이제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뭐 함수에 뭐 루프가 있었다라고 치면은 그 루프 안에 있는 오퍼레이션들을 계속 하다가 이제 그 루프가 끝나면은 또 다른 펑션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루프 안에 있는 거를 계속 실행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데이터나 사용하는 코드들이 이제 계속 그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라기보다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확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워킹 셋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 폴트가 좀 잔뜩 나면은 여기서 이제 세로축은 페이지 폴트고요. 이 오른쪽 그 가로축은 이제 프로세스 실행 시간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행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처음에 페이지 폴트가 막 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그 워킹 셋들이 이제 딱 들어가 있죠, 메모리 안에.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페이지 폴트가 점점 줄면서 우리가 어떤 워킹 셋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실행을 쭉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파트의 어떤 뭐 코드의 실행이 끝나게 되면은 같은 프로세스더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새롭게 페이지 폴트가 막 나면서 뭐 다른 함수를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함수에 들어가서 뭐 새로운 루프를 실행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급격하게 이제 페이지 폴트가 많이 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워킹 셋이 이게 지금 하나의 워킹 셋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 워킹 셋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페이지 폴트가 나면서 하나의 워킹 셋들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새로운 워킹 셋들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워킹 셋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워킹 셋하고 이 부분의 워킹 셋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다른 워킹 셋이 만들어지는 동안에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급격하게 페이지 폴트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1968년 그 스트래싱이라는 논문에 의해서 이 그 워킹 셋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트래싱을 관측을 해가지고 60년대에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성능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상당히 처리율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관찰을 하게 되고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이제 그거를 스트래싱 현상으로 설명을 한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래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급격하게 페이지 폴트가 계속 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그 워킹 셋이 있는데 어떤 그 시간에 필요한 워킹 셋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메모리에 그 올라와 있지 램에 올라와 있지 않을 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68년도 논문에서 이제 실험으로
것들을 증명을 해냈고, 그 다음에 각 프로세스의 어떤 그 워킹 셋은 적어도 어떤 시간 동안의 워킹 셋들이 우리가 메모리에 충분히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워킹 셋이 메모리에 충분히 올라와 있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 페이지 폴트가 나는 그런 스트레싱 현상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이런 그 디맨드 페이징 기법을 사용을 하려면은 필수적인 알고리즘이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가 이 프레임 얼로케이션 알고리즘이고요. 하나는 이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프레임 얼로케이션 알고리즘은 프로세스당 그러니까 몇 개의 프레임을 그 램에 차지할 수 있는지 그거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는 뭐 프레임 얼로케이션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프로세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몇 개를 할당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프레임 얼로케이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표는 당연히 그 워킹 셋에 해당하는 그것만큼은 우리가 그 프레임을 할당을 해줘야지 페이지 폴트가 줄어들겠죠. 만약에 워킹 셋이 만들어질 텐데 어떤 순간에 워킹 셋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제 그것만큼도 할당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프레임 얼로케이션 안 해줬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페이지 폴트가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요한 알고리즘은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인데, 페이지 폴트가 이제 이미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그럴 때 이제 빈 프레임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빅팀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내버려야 되죠. 그 디스크에다가. 그때 그러니까 어떤 그 프레임을 고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목표는 당연히 그 워킹 셋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그 페이지를 우리가 그 스왑 아웃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디스크에다가 갖다 놓고 그 메모리 프레임은 이제 지워버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섹션 5의 프레임 얼로케이션 보겠습니다. 프레임 얼로케이션의 목표는 프로세스의 워킹 셋에 포함된 페이지들을 이제 그 메모리에 적재할, 그러니까 충분한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표는 당연히 이제 페이지 폴트를 줄여서 스트레싱을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equal allocation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proportional allocation.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균등하게 할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균등하게 할당을 하면은 뭐 단순해서 좋고요.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프레임이 필요한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단점은 당연히 메모리를 작게 사용하는 프로세스에다가 이제 프레임이 낭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프로세스에는 이제 페이지 폴트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oportional allocation은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면 많이 할당을 해주고 프레임을,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적게 할당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뭐 장점이야 당연히 페이지 폴트를 줄이는데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이제 페이지 폴트가 난다라는 것 자체가 프로세스의 여기서 크기라고 뭐 정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프로세스가 클 때, 그렇죠? 많은 메모리를 사용을 할 때 페이지 폴트가 나는 거니까, 그런 프로세스에 좀 더 많은 프레임을 할당하니까 당연히 페이지 폴트가 줄겠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프로세스 크기를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스택이나 힙 같은 경우는 실행 도중에 이제 우리가 그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메모리를 더 필요로 하고, 뭐 코드 사이즈야 어차피 그냥 바로 실행 전에도 알 수 있습니다만, 실행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뭐 그 메모리를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실행 중에 그 워킹 셋을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행 전에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할당할 그 적정 프레임의 개수를 보면요. 그러니까 작업 집합, 그렇죠? 그러니까 워킹 셋보다는 좀 크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만큼 얼로케이션을 해줘야 그 페이지 폴트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마진을 두고, 이 정도의 마진을 두고 우리가 그
프레임 수를 할당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워킹 셋의 크기보다도 더 작게 할당을 해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페이지 폴트가 너무 많이 날 거고요. 그래서 스트레칭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이제 할당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그 메모리의 낭비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워킹 셋의 사이즈를 우리가 적당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예를 들기 위해서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이제 프레임 할당, 그 프레임 알로케이션을 보면요. 이 워킹 셋이 어쨌든 그 쉬프트하게 되니까 사실 프로세스의 어떤 워킹 셋의 크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프로세스 하나에서도 지금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그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실행을 할 거고, 또 약간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 메모리를 뭐 많이 안 사용할 수도 있고 갑자기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실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워킹 셋이 이제 컸다가 작아졌다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그 7의 예제를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를 그 만들 때 이제 최소 그 프레임 개수를 알로케이션을 이제 50개, 그다음에 최대는 이제 345개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때 이제 최대로 최대 최소 그 워킹 셋의 수가 이제 정해지고요. 그래서 여기 그 미니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할당하는 그 프레임 그 알로케이션의 미니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그 계속 할당을 해줍니다. 예. 그때까지는 계속 할당을 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가 나면서 이제 계속 그 프레임을 계속 할당을 해주는 거죠. 적어도 최소까지는. 예.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할당이 안 되고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별로 그 요구되는 메모리가 그 크지 않은 프로세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최대 수를 넘어가는 그 메모리 할당을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 워킹 셋 트리밍 알고리즘을 계속 돌려가지고 시스템의 메모리 사용량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메모리가 너무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프로세스들의 할당된 프레임 수, 즉 그거를 이제 할당된 프레임 수를 줄여가지고 메모리를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빈 메모리를 할당을 할 수 있게, 그렇죠? 이렇게 어떤 그 여유분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예, 스왑 아웃을 시켜가지고 그런 어떤 그 가용 메모리를 그 확보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셋 트리밍 알고리즘이 주기적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는 이제 set process working set size 뭐 이런 그 명령어들이 있어가지고 프로세스 스스로가 어떤 워킹 셋의 크기를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작업 관리자에서 이 보이는 요 메모리, 요 섹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타내는 게 프로세스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크기라고 하면은 이 코드랑 뭐 글로벌 베리어블이나 뭐 힙이나 스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친 건데 그 뜻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거 이제 훨씬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프로세스가 필요할 때 그 뭐 코드나 데이터나 힙이나 스택 사이즈나, 그러니까 스택이나 이런 사이즈, 그런 그 필요한 그 사이즈는 그게 이제 디스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나서 이제 갖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 크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작업 관리자에서 보는 이 메모리 요거는 우리가 워킹 셋이라고 부르는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그 할당된 그 프레임의 크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프로세서가 현재 할당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 프레임들을 다 합친 거, 예,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램에 있는 것만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프로세스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에 남아 있는 것까지 계산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램에 올라온 거, 예, 그 프레임에 그 합친 거, 예, 그것을 여기서 이 작업 관리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6번째 섹션에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보겠습니다.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의 정의죠. 그래서 메모리 프레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비우고 이곳에 이제 요청된 페이지를
갖다 놓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페이지 폴트 핸들러에서 실행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커널 코드겠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victim frame이 이제 그 비우기로 선택된 그 프레임을 얘기를 하는 거고, victim page란 말도 쓰겠죠. 이거는 이제 victim frame에 들어있는 그 페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 victim page는 이제 swap out 되고 그 요청된 페이지는 swap in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현재 그 working set에 포함되지 않거나 가까운 미래에 그러니까 reference 되지 않을 페이지를 그러니까 victim page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페이지, 즉 어떤 프레임을 우리가 쫓아낼 거냐, 그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페이지 때문에 또 페이지 폴트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victim 페이지를 정할 때 victim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수정이 됐다. 그 프레임이 victim 프레임이 그 수정이 된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그거를 디스크에다가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불러왔는데 수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다시 디스크에 쓸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디스크에 있는 거를 불러올 때 디스크에 카피본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불러왔다 그러면은 디스크에 코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거기를 뭐 지우고 이렇게 메모리에 갖다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디스크에다 라이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코드는 그냥 불러온 거니까 그 코드는 그대로 디스크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비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정이 됐을 경우, 즉 불러왔는데 그게 수정이 됐을 경우만 다시 디스크에 라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원래 디스크에 있던 거랑 지금 수정된 분이랑 다르니까. victim frame에 선택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local replacement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global replacement가 있습니다. 그래서 local replacement는 그 메모리 할당을 그러니까 요구를 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세스에 할당된 프레임 중에서 그 victim 프레임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안에서 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의 어떤 특정한 페이지가 지금 그 디스크에 있는데 그게 그 메모리에 올라와야 될 때 그때 victim 프레임이 꼭 선택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모자라서 그때 그 프로세스에 할당되었던 그 프레임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로 이제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뺏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전파되는 다른 프로세스로 이제 전파되는 그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스트레싱에 대한 대책으로 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페이지 폴트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스트레싱이라는 거는. 그래서 프로세스별로 독립적으로 페이지 폴트를 처리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법으로는 이제 글로벌하게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기법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 메모리 프레임을 선택을 해가지고 프로세스에 상관없이 그 프로세스 안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에서 이제 고르는, 그러니까 victim 프레임을 고르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로컬 리플레이스먼트보다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이제 그 평가가 되기 때문에 리눅스나 윈도우에서 이제 많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로컬 리플레이스먼트도 쓰고 글로벌 리플레이스먼트도 쓰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victim 프레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글로벌 리플레이스먼트를 더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요새 그 경향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은 이제 60년대, 70년대에서 그 멀티 프로그래밍 초기 시대에 이제 연구가 많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글로벌 리플레이스먼트가 이제 당연히 큰 시간 소모가 되겠죠. 왜냐하면 쫓아내는 프레임을 찾는 건데 그거를 내 프로세스 안에서 찾는 거하고 전체에서 찾는 거하고 전체에서 찾으려면은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에서 찾았을 때 나중에 페이지 폴트가 더 안 나서 좋다
라는 그 장점하고 찾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이제 그 어느 그 단점이 더 크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하면 되겠죠. 그거야. 예, 그다음에 캐시의 중요성이 부각이 돼서 이 메모리 매니지먼트보다 어쨌든 그 캐시에다 갖다 놓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캐시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뭐 전체적인 경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캐시도 이제 그 CPU 그 안에 있는 캐시랑 또 이제 바깥에 있는 캐시랑 그래서 캐시 하이어라키가 좀 중요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캐시 있고 그다음에 인칩 캐시가 있고 뭐 그죠? 예. 캐시 그 칩 바깥에서 캐시가 또 있고 그다음에 램 있고 그다음에 디스크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메모리 매니지먼트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토픽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locality of reference가 지금 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페이지 안에 이제 우리가 액세스할 것이 가득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저기 퍼져 있어가지고 그 로컬리티 특성이 조금 이제 좀 옅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배열 대신에 다른 트리나 해시맵 같은 그 링크드 리스트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배열은 쭈루룩 다 배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서로 포인터로 계속 연결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로컬리티가 좀 떨어지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지금 이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핫 토픽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 몇 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옵티멀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그래서 뭐 이건 옵티멀이니까 최고인 거죠. 예, 그래서 가장 나중에 사용될 페이지를 그 빅팀 페이지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 미래를 결국 알고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구현을 하는 거는 역시 쉽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미래를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이제 FIFO, 그래서 FIFO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오래 전에 이제 메모리에 램에 들어왔던 페이지를 이제 쫓아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LRU라고 해서 Least Recently Used라고 해서 그 프레임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사용되지 않았던, 그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 전에 사용된,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사용이 됐냐 되지 않았냐, 즉 액세스가 됐냐 되지 않았냐로 보는 거예요. 그런 페이지를 골라가지고 이제 쫓아낸다라는 거고, 클락이라는 알고리즘은 이제 FIFO하고 LRU를 적당히 섞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Optimal Page Replacement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청되는 페이지는 지금 2431, 537, 100, 뭐 161 이렇게 지금 요청이 되고 있고요. 초기 상태로는 지금 1, 2, 3페이지가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2번 페이지가 요청이 되면은 hit이 나는 거죠. 즉 요거는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4번이 리퀘스트 되면은 폴트가 나겠죠. 근데 여기서 쫓아낼 때 1, 2, 3번 중에 지금 누굴 쫓아냈냐면은 2번을 쫓아냈어요. 그 이유는 뒷부분에 페이지 2번은 리퀘스트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2번 쫓아내고 4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 3을 리퀘스트 하면 3은 있으니까 hit이 나서 괜찮고요. 1이 들어오면 이제 1은 또 hit이 나서 괜찮고, 그 다음에 5를 리퀘스트 했는데 5를 리퀘스트 했을 때 쫓아낼 때 1, 4, 3번 중에 하나를 쫓아내야 되는데 보면은 미래를 확인하면 어때요? 4번은 더 이상 그 페이지가 리퀘스트가 되지 않죠. 네, 그래서 쫓아낼 때 4번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을 다시 불러오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래를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미래 페이지 액세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정확하게 이걸로 이제 구현을 하기는 어렵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들이 뭐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이거보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페이지 폴트 횟수랑 최대한 비슷하게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이 워킹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을, 그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FIFO, First in, First out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지금 1, 2, 3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죠. 근데 그 제일 먼저 들어온 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리퀘스트 하면은 2번이 있으니까 hit이 나서 괜찮고요. 4번을 리퀘스트 할 때는 그때는 뭐 그냥 아무거나 빼면 되니까 그냥 지금은 뭐 제일 숫자 작은 거 뺍시다. 그래서 1번 뺐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에 3을 리퀘스트 하면은 이것도 지금 2번, 3번은 나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아무거나 빼면 되니까 어쨌든 이거는 hit이군요. hit이니까 괜찮고요. 그다음에 1번을 리퀘스트 했는데 1번이 지금 없죠. 예. 근데 지금 뺄 때는 2번, 3번이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지가 오래됐죠. 예. 그래서 2번 빼고 1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5번 리퀘스트 하니까 5번은 없죠. 그죠? 413에서 없으니까 빼야 되는데 뺄 때는 뭐예요? 가장 많이 들어와 있었던 3을 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3번을 리퀘스트를 했는데 그쵸?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4, 1, 5 중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그 제일 나이가 많은 게 그 메모리에 들어온지 램에 들어온지 제일 많이 시간이 지난 그 프레임이 누구예요? 4번이죠. 그래서 4번을 빼고 이제 3번을 집어넣어 준다. 근데 지금 보면은 좀 아까운 것들이 보이죠. 그쵸? 왜냐면은 좀 이따가 3번을 그 리퀘스트를 할 건데 지금 3번을 여기서 빼버리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해하기도 쉽고 구현도 쉽고 그런데 성능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뒤에서 배울 그 LRU가 보통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보다는 자 그래서 LRU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트 recently used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그 최근에 이제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선택해서 이제 그걸 쫓아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이 이제 요청이 되면은 요건 hit이 나서 잘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 리퀘스트를 할 때 지금은 뭐 쫓아낼 때 이제 1, 2, 3번 중에 하나, 그러니까 1, 3번 중에 하나를 쫓아내야 되겠죠. 2번은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번은 좀 전에 사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 쫓아내지 말고 그 다음에 3번은 있으니까 오케이고요. hit 나고 괜찮고 그 다음에 1번을 리퀘스트 하는데 1번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누굴 쫓아내야 되는데 누굴 쫓아내야 되냐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쫓아낼 거를 그 골라야 되는데 3번, 4번은 이미 사용이 됐잖아요. 최근에. 그죠? 그러니까 제일 사용이 안 된 거는 2번이니까 2번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recently used라고 해서 LRU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page replacement 알고리즘 중에서 그래서 이게 그 가장 많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채택을 하고 적당히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LRU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그 각 프레임에다가 그다음 그 타임 스탬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레퍼런스가 됐으면은 이제 그 어떤 뭐 카운터 리셋처럼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그쵸? CPU가 어떤 페이지를 참조할 때마다 참조 시간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빅팀 프레임을 고를 때 이제 최근에 그 레퍼런스가 되지 않은, 그쵸? 그러니까 레퍼런스 비트가 1이면 최근에 참조되었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것들은 이제 빅팀 프레임으로 그 선택이 되지 않겠죠. 왜냐면 최근에 그 레퍼런스가 됐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참조된 적이 없는 것 중에 이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시간이 가장 오래 지난 거 이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다음 소개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클락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는 FIFO하고 그 LRU를 이제 섞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큘러 큐를 이용을 해요. 서큘러 큐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동작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그 포인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포인터가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그 레퍼런스 비트를 그 1로 돼 있는 거를 이제 0으로 계속 바꿔요. 그리고 돌면서 이제 계속 바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포인터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얘가 뭘 발견하냐면 그러니까 0이라는 걸 발견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그 빅팀 프레임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한번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겠습니다. 클럭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에 이제 번호가 그 프레임 넘버 1, 여기 프레임 넘버 2, 그다음에 프레임 넘버 3, 프레임 넘버 4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 넘버가 이렇게 쭉 적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의 경우에는 지금 프레임이 8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 8개 있을 때 지금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딱 8개밖에 없다. 굉장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메모리에 프레임은 딱 8개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큘러 큐잖아요. 그렇죠? 서큘러 큐가 있고 각각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떤 그 레퍼런스 비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참조가 되면은 그 비트를 1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사용이 됐다. 즉 이 프레임은 액세스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그거를 1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지금의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는 포인터가 프레임 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CPU가 프레임 5의 페이지를 참조를 했어요. 레퍼런스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 포인터가 움직이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프레임 9고는 hit이 나가지고 사용이 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 0으로 있던 레퍼런스 비트를 여기 있죠. 그렇죠? 요거를 1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그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프레임에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그 hit이 안 나고 이제 그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빅팀 프레임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체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포인터가 여기 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1이죠. 그죠? 이거는 최근에 이용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옮겨요. 이렇게 옮겨서 보고 그러니까 여기 1이면은 요걸 이제 0으로 바꾸고 지나갑니다. 1이면은 패스하면서 이걸 또 0으로 바꿔요.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0을 만났죠. 그죠? 0을 만나면은 이 4번이 빅팀 프레임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빅팀 프레임으로 선정이 되고 빅팀 프레임 선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거를 받아들이겠죠. 리퀘스트 된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1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으로 자기는 옮겨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빅팀 프레임이 4번으로 옮겨간다. 즉 옮겨가면서 0이 나올 때까지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비트가 0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를 한번 보면요. 여기서도 또 페이지를 그 리플레이스먼트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빅팀 프레임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거 5번 여기 보면은 여기 1이 적혀 있으니까 요거는 패스 하면서 이제 0으로 바꿔주고요. 요것도 1이 적혀 있으니까 요것도 패스 하면서 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0인 게 있죠. 그러면 요게 바로 7번 요 프레임이 뭐예요? 이게 빅팀 프레임이 되는 거죠. 빅팀 프레임이 돼서 여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로 바꿔주고 왜냐하면 이게 새롭게 들어오니까 뭔가가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 프레임이 여기서 1로 들어오고요. 새로운 페이지가 1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이 클럭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사용된 그 프레임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그 1로 이렇게 바꿔 달게 되죠. 레퍼런스 비트를 1로 바꾸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그 내가 빅팀 프레임을 고를 때 이렇게 패스하게 돼 있어요. 패스하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미리 들어와 있는 것은 이게 결국은 또 이용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FIFO하고 LRU가 적당히 섞인 그런 알고리즘이 클럭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